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내가 청년이요를 외치면서 여기저기 잭나이프를 들고 설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좋다고 떠받드는 기성 정치인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후보가 되니까 바로 들통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들어갔죠. 요즘은 유시민 작가님이 진짜 어디까지 내다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후보 검증이 항상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임을 내세우면서 나온 후보들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이 중에서 김남영 후보는 제가 잘 몰라서 굳이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보미 후보도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난 2020년에 민주당에서 징계받고 제명됐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정민철 씨는 솔직히 관심은 없었는데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민주당 청년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필터 없이 말하면 창피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으로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내세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 청년들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보수 쪽 인플루언서들 영상이 뜨면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상식적으로 비평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여당에서 내세우는 청년이라는 사람들 수준이 이런데 보수 쪽을 뭘로 비판할 수 있겠으며 집안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확장과 통합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증축과 재건축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증축과 재건축 모두 중요한 건 뭔가요? 결국 건물을 받쳐줄 기반이 중요한 거죠.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땅을 제대로 파고 여기에 양질의 철근과 시멘트를 붓고 기반을 잘 다져야 건물도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요즘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일부러 민주당이라는 건물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평론가와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건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민주당 기성 정치인과 당사자들이 내세우는 청년 정치라는 게 얼마나 허상이고 그 기준과 잣대가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정민철 후보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 이걸 하지 못하면 민주당에서의 정치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건 정민철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서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우선 어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볼까요?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 폭풍의 이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극우 알고리즘, 가짜뉴스, 악마와 그 폭풍은 강합니다. 수천만의 조회수, 교실에서 주류가 되어버린 일베문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악마화된 이재명 정부의 성과들, 그 폭풍은 이미 코앞에 와 있습니다. 2030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십시오. 완전히 우하향하는 정당입니다. 10대들은 더 심각합니다. 자, 이건 일단 너무 일반화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잘못 인용하면 나중에 이현주 전 최고처럼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민철 후보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10대, 20대는 전부 다 우하향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동연설회 당일 아침에 공개된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거든요. 1020 지지율이 비교적 낮은 건 맞는데요. 이걸 세분화해서 보면 1020 남성은 지지율이 심각하게 낮은 건 맞지만 1020 여성들은 48% 가까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청년만 보고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더 심각한 건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한테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인과관계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전하겠고요. 여론조사 숫자는 해석을 과하게 부풀리거나 축소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발언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청년 세대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당의 가치와 아젠다를 제대로 마케팅하거나 브랜딩하지 못해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브랜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부정선거했다며, 민주당 간첩이라며 이런 소리를 듣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민철이 최고위원이 된 민주당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에 대해 민주당이 2시간 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논리, 민주당의 전략, 민주당의 팩트체크로, 민주당의 콘텐츠로 당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분들이 팩트체크한다고, 해명한다고 그만 고생하시고 이제는 민주당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자. 이걸 해결하면 당원분들에게 가장 큰 효능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케팅과 브랜딩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마케팅과 브랜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쪽을 왜 잘 알고 있는 건지는 공개 비평으로 전환한 뒤에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마케팅과 브랜딩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하고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마케팅과 브랜딩이기도 합니다.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건 물론이고요. 마케팅은 말 그대로 내 브랜드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민철 후보한테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결국 마케팅과 브랜딩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게 누구죠? 여기선 민주당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민철이라는 후보가 민주당을 브랜딩했나 아니면 상대를 똑같이 혐오하고 조롱했나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전자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조회수랑 컨텐츠를 이야기해서 한 가지만 조언하자면 솔직히 지금 정민철 후보가 쌓은 숫자 기준 미달입니다. 이거 민주당 의원들도 제발 정신 차리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거의 민주진영 문화대통령 같잖아요. 그런데 숫자를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정민철 씨 유튜브 총 조회수입니다. 2023년에 채널 계정을 만들어서 총 조회수는 640만 회 정도 되죠. 오른쪽 상단은 제가 운영하던 채널입니다. 어떤 채널인지는 나중에 차차 공개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채널은 계정을 2021년에 만들어서 총 조회수는 2억 8천 회 정도 되고요. 쇼츠 영상은 없고 긴 영상으로만 채워진 조회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순수하게 숫자만 비교하자면 사장 남천동의 총 조회수가 2억 6,700만 회 정도 됩니다. 사장 남천동보다 총 조회수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구 민주 이대남, 현 이대남의 논제 채널입니다. 올해 1월에 개설해서 총 조회수는 1160만 회 정도 됩니다. 이게 제 자랑하자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을 대표하는 컨텐츠 전문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으로 내세우기엔 기준이 너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 이런 질문도 나올 겁니다. 정민철은 SNS 위주로 활동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거죠. 그냥 이건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차만 몰았던 사람이 큰 차를 모는 것보다 큰 차만 몰던 사람이 작은 차를 모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성과로는 기업 광고도 못합니다. 그냥 광고 받는 거 말고 정민철 후보가 말하는 건 광고 대행에 가까운 거잖아요. 광고 대행을 맡기는 기업이 보는 건 조회수랑 구독자는 기본이고요. 전환율이라는 걸 봅니다. 단순히 광고를 태운 영상 조회수가 높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내 제품을 몇 %나 구매했는지 전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요. 숫자 성과에 당당한 사람은 전환율을 내세웁니다. 반면 숫자 성과를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전환율보다 조회수, 그리고 이 조회수도 노출수까지 꾸역꾸역 포함해서 어떻게든 부풀려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업은 당연히 거릅니다. 이거랑 연결되는 게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정민철 후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6월 20일에 방송된 경향TV 영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숫자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나 이런 데서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씩 컨트롤하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진압의 때가 안 왔어요. 지금 진압하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나고 완전히 역풍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민주 진영에서는 아예 뭐 알아서 부정선거 시위대들이 망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사태 일어나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잠실 시위대를 희화화하고 악마화할 수 있는 문화전쟁의 콘텐츠들을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주 됐죠? 2주 동안 6천만 회의 조회수가 나왔고요. 트위터랑 합치면 8천만에서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어요. 자, 인스타 조회수는 다음엔 6천만 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위터를 합치면 8천만에서 1억 조회수라고 명확하게 말하죠. 이 말은 역으로 트위터 X 조회수가 이 기간 동안 최소 2천만 회, 많게는 4천만 회까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방금 보신 게 6월 20일자 방송이었고 2주 정도라고 했으니 딱 6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 중에서도 극우 대운과 잠실 시위 관련 게시글의 조회수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 사전 지식 겸 알고 보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X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맨 오른쪽에 숫자 보이시죠? 이게 조회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순수하게 정민철 후보가 올린 콘텐츠 조회수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노출수도 포함된 숫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노출수라는 건 뭐냐? 예컨대 내가 유튜브 화면을 딱 열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영상이 떠 있잖아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은 클릭하지 않고 넘겨버리죠. 여기서
노출수는 말 그대로 특정 유저에게 노출된 숫자를 말하는 거라서 내가 그 영상이나 콘텐츠를 클릭하지 않아도 집계되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는 이 숫자도 포함해서 집계된다는 거고, 심지어 이 게시글을 다른 사람이 퍼가잖아요. 이걸 재게시라고 하는데, 이 재게시를 했을 때 다른 계정에서 발생하는 조회수와 노출수도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거 다 포함된 숫자라 해도 인정해 주자고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올라온 관련 게시물들 조회수를 모두 합쳐봤더니 1190만 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본인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말하면 뭐다? 이런 걸 흔히 사기라고 하죠. 정민철 후보가 사기를 쳤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문제가 될까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면서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글쎄요, 마침 전수조사를 하면서 컨텐츠도 쭉 봤는데 이런 게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할 일인가? 제가 컨텐츠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루에 2-3시간 자고 이 정도 한 거면 본인이 진짜 컨텐츠 능력이 있는 건가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잠을 좀 푹 자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민철 후보의 공약을 좀 봐야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정민철 후보의 공약을 요약한 건데, 문화전쟁, 당 디지털 조직 확대, 이건 최고위원 공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부동산 교부세, 고교 기본 AI, 군 초급 간부 견직 수당, 이런 건 최고위원 공약보다도 대선이나 총선에서 나올 만한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건 그냥 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치자고요. 여기서 핵심은 문화전쟁인데,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를 잘 생각하신 상태에서 들어주시면 더 좋은데요. 정민철 후보가 말하는 문화전쟁이라는 게 뭔지 찾아봤습니다.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민주당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X, 틱톡에서 보수극우 진영보다 더 빠르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청년층의 인식과 감정을 선점하자는 온라인 여론전. 그런데 저는 여기서 3가지만 반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이건 언론개혁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컨텐츠 역량을 보면 사실상 민주당에서 하던 민주파출소랑 큰 차이를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결국 전쟁은 민주당이 일으키고 전쟁에 참전하는 건 인플루언서나 댓글을 다는 일반 시민들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거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보통 전쟁은 나이 많은 사람이 일으키고 젊은 사람이 희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젊은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이렇게 문화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가 나와요. 그럼 결국 상대 쪽에 가서 댓글로 반박하고 싸우는 건 일반 시민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들이 고소고발이라도 당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올린 게시글들 보니까 본인이 말한 대로 상대 악마와 조롱도 상당하더만요. 이게 진짜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이 고민이 굉장히 결여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청년 정치는 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철 후보 얘기하면서 박지원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황희두 이사를 언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해찬 전 대표께서 황희두 이사를 영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 당시에 뭐 했습니까?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요. 황희두 이사가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도움을 청할 때 처음에는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외면한 정치인들, 결론적으로 청년 정치 실패했잖아요. 이제 와서 청년 정치 운운할 자격이 되나요? 심지어 황희두 이사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싸우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영입하면 실패가 성공이 됩니까? 제가 이 주제도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극우의 콘텐츠 점령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전쟁식으로 그걸 대응한다? 언론개혁 없으면 불가하고요. 굉장히 책임없는 공약이라고요. 저도 황희두 이사가 쓴 사이버 내란을 읽으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직접 만나고 왔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미 민주당 내부에 충분히 근본적인 진단부터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 그리고 어떤 점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법제화할 수 있는 건 뭔지 과할 정도로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청년정치? 문화전쟁?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요즘 자주 인용해 드리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빌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해도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